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인데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모진 고생이란 말이 딱일 거예요. 눈물 없인 못 들을 이런저런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오늘은 그중 가장 끔찍했던,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썰밤 가족분들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고민도 있으니 꼭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꽤 일찍이 헤어졌어요. 이혼은 아니고 사별이었죠. 큰애가 학교 들어갈 쯤에 남편이 혈액암에 걸렸거든요. 모아둔 돈에 집과 차까지 처분해 병원비를 댔지만 결국 투병한 지 3년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슬프기도 슬펐지만 솔직히 그보단 막막함이 더 컸어요. 생때 같은 딸과 아들을 남편도 없이 혼자 어떻게 키울까 싶어서요. 친정도 시댁도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애엄마가 돼서 자식들 손붙잡고 울기만 할 순 없었어요. 그런다고 쌀이 나오길 하나요? 돈이 나오길 하나요? 남편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동네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다 가장이 돼 바깥 일을 하려니 어찌나 힘들던지요. 두 다리는 겁이 날 만큼 부어올랐고요. 팔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더군요.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인간관계였어요. 진상 손님들이야 서비스직이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 잃은 여자라며 우습게 보고 측은덕대는 남자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식당 사장도 그중 하나였죠. 향미씨, 젊은 나이에 서방도 없이 혼자 자식들 건사하느라 고생이 많아. 고생은요 무슨, 애들이 착해서 버틸만해요.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아나. 대화 상대 필요할 땐 언제든 얘기해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혼자선 외롭잖아. 처음엔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척하며 자꾸만 말을 붙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자꾸만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술 한잔하자며 들이대는 건 예사였고요. 주방에 혼자 있으면 괜히 허리나 엉덩이를 치고 갔죠. 피해도 보고 이러지 말라며 단호하게 얘기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도도하게 비싼 척한다고 생각하더군요. 향미씨, 튕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럼 오히려 매력만 반감돼. 여자가 부드럽게 착착 감기는 맛도 있어야지. 안 그래? 자꾸 왜 이러세요? 가정도 있으신 분이. 한 번만 더 이러면 사모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사모님 얘기까지 꺼내며 대놓고 화를 냈는데요. 사장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딱 잡아 떼더군요. 참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사장이 직원한테 술 한잔 하자는 말도 못해? 회식 몰라, 회식? 싫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방에 저 혼자 있을 때 허리나 엉덩이나 왜 자꾸 치고 가시는데요? 그거야 주방이 좁으니까 그렇지. 내가 은큼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야? 향미씨, 이제 보니 착각이 좀 심하네. 기가 막혀서 진짜.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향미씨 같은 사람하고 나 더는 일 못하겠으니까. 결국 사장은 절 그대로 해고해버렸어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들지 말자며 말이죠. 그뿐인가요? 주변 상인들에게 제 얘기를 이상하게 해놔서 아무도 저를 쓰려고 하지 않더군요. 지금 같으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 고발할 일이었지만 그때야 그런 게 있었나요? 과부가 된 내가 죄인이라며 그냥 홀로 억울함을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막막해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쌀을 살 돈도 없어 냉장고를 뒤져보니 오래된 밀떡이 한 묶음 나오대요. 저녁은 그걸로 때우려고 떡볶이를 만들어 애들에게 줬는데요. 둘 다 참 잘 먹더라고요. 얘들아, 좀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떡볶이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지. 나 이거 내일 또 해주라, 엄마. 그렇게 맛있어? 응,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맞아, 팔아도 될 것 같아.
마지막에 딸아이가 덧붙인 말에 일순 머리가 맑아졌어요. 친정엄마를 닮았는지 손맛은 제법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 남 밑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느니 내 손으로 포장마차라도 해보자. 떡볶이면 재료값도 많이 안 들고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갖고 있던 돈으로 중고시장에 가서 작은 포장마차용 리어카를 샀어요. 거기에 철판이랑 버너를 얹고 떡이랑 소스를 담아 다녔죠. 처음엔 골목 어귀에서 작게 시작했는데요. 얼마 안 가 신기하게도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모. 저 1인분 더 포장해 가게 싸주세요. 아이, 저도요. 내일도 나오시는 거죠? 손님들의 칭찬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느라 허리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고 손바닥엔 기름 화상 흉터가 남았지만 그래도 참 즐겁더군요. 자식들만 생각하며 절박하게 매달린 덕분일까요? 포장마차는 이듬해 작은 점포로 바뀌었고요. 그 이듬해엔 시장 한켠에 작은 제 가게를 차릴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는 손님들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주방 이모도 한 명 따로 구했죠. 손님들이 다 저희 가게로만 몰린 탓인지 인과응보란 게 있는 건지 제가 전에 일하던 식당이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요. 몇 년 안 가 망해버렸어요. 추근덕대던 사장도 그걸 제 탓이라며 눈을 끼던 사모도 빚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그대로 야반 노주를 했죠. 소문으로는 폐지나 주우며 근근히 먹고 산다 하더군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속이 시원하다거나 고소하다거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처지가 한편으로는 애처로웠죠. 한편으로는 난 절대 나쁘게 살지 말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팔고 남은 분식은 근처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수익의 일부는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도 하며 살았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고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저희 가게가 소개되면서부턴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통장도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죠. 저는 그 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아끼고 또 아껴서 틈틈이 투자 공부를 한 다음 기회가 될 때마다 땅과 건물을 조금씩 사뒀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상가 건물만 3채에 아파트 2채, 지방에 꽤 넓은 땅까지 가진 부동산 부자가 되어 있더군요. 빚 한 푼 없이 혼자 벌어 혼자 모은 돈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어요. 그 사이 딸은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요.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자식 농사도 나름 성공적으로 지은 셈이었죠. 분식집을 그만둔 건 60이 다 돼갈 무렵이었어요. 그쯤 되니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저런 병 때문에 챙겨 먹는 약도 늘었고요. 몇십 년간 고생했던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인 거였죠. 딸이고 아들이고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돈도 벌 만큼 벌었잖아. 맞아. 몸 상하면 벌어놓은 돈 쓸 데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이젠 편히 쉬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그래.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분식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쉬는 삶이란 걸 경험하게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고 화초에 물을 주고 산책도 다니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여유로운 노후였구나 싶더군요. 물론 그렇게 여유가 생긴 뒤로도 한 가지는 철저히 지켰어요. 바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요. 재산은 절대 자식들에게 미리 넘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주변에 재산 미리 물려줬다가 버림받은 노인네들이 꽤 많았거든요. 물론 제 자식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는 걸 믿고 있었지만 믿음이야 믿음일 뿐 세상 일이란 게 또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혼자 고생해서 일군 거라 그런지 더더욱 쉽게 손에서 놓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 큰돈 들어갈 일 있을 때만 도와주고요. 나머진 고스란히 제가 관리했어요.
아이들도 자기 밥벌이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가 따로 뭐라고 한 적 없었네요. 그러던 중 아들이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성격이 저도 참 마음에 들었던 아가씨인데요. 심지어 직업도 약사라 속물이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들과 결혼까지 하게 돼서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싹싹하고 애교 많던 며느리가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이 조용히 몇 달이 지나가는 건 예사였고요.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에도 일이 바쁘다거나 몸이 아프단 핑계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어렵나 보다 싶어서 먼저 전화라도 걸어보면 꼭 이런 말이 돌아왔죠. 어머님, 요즘 약국일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잘 지내시죠? 제가 이번 주는 진짜 정신이 없어서요. 길게 통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나 며느리가 말하는 다음에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저희 집에 찾아와도 어색한 표정으로 미소만 짓고 있다가 얼른 가버렸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느리와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못되게 군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걸까? 아들에게 한두 번 속상한 티도 냈어요. 내가 혹시 새아가한테 뭐 실수한 거 있니? 아님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대? 그런 게 어딨어요, 엄마. 그냥 은경이가 개인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심한 편이라 엄마 만나러 오는 걸 좀 불편해하더라고.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그럼 결혼 전엔 왜 그렇게 살갑게 굴었대? 그거야 뭐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던 거지.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엄마가 이해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곤 해도 참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너네 결혼 물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괜히 불편하다는 며느리 억지로 오라가라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걔 너한텐 잘하니? 그럼 잘하지. 약국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꼭 자기 손으로 밥 차려주려고 하고 영양제 종류별로 챙겨주면서 먹으라고 잔소리하고 뭐 나름 많이 신경 써줘. 뭐 다른 살림이야 어차피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됐다. 저한텐 좀 괘씸하게 굴어도 아들한테는 잘한다니 됐다 싶었어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어린인 내가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며느리와 부딪힐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손주 문제였어요. 아들 내외는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죠. 둘이 워낙 바쁘게 사니까 늦어지나 보다. 뭐 언젠가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고요. 하지만 아들 나이 앞자리가 바뀔 무렵이 되자 저도 조바심이 생기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벌써 손주 어린이집 입학한다고 책가방을 선물하네 뭘 선물하네 하는데 저희 아들은 아직 애가 생겼다는 소식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영철아, 혹시 너희 병원엔 가봤니? 결혼한 지 꽤 됐고 너도 나이가 있는데 난임 치료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처음 한두 번은 며느리와 상의하겠다, 고민해보겠다 대답했는데요. 하루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말 못했는데 사실은 은경이가 애를 별로 안 낳고 싶어해. 그냥 평생 아이 없이 살고 싶대. 그래서 지금까지 쭉 피임하고 있었어. 뭐라고? 세상에, 영철이 너도 같은 마음인 거야? 나야 당연히 낳고 싶지. 은경이도 결혼 전엔 분명히 한 명 정도는 낳겠다고 했거든? 근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말을 바꾸더라. 근데 이 얘기 꺼내면 자꾸 싸우기만 해서 이제 와서 그 문제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이젠 그냥 나도 포기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한 부부가 아이 없이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더군다나 결혼하고 말을 싹 바꿨다니 그거 사기 결혼 아니야? 나한테 하던 것도 그렇고 어쩜 애가 그렇게 앞뒤가 다르니? 너무 화내지 마, 엄마. 어쨌든 애는 나 혼자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더는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해. 은경이랑은 내가 다시 얘기해볼게. 그날 밤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 괘씸했죠. 결국 참다 못해 저는 직접 며느리가 일하는 약국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너한테 할 말 있어서 말이다. 지금 시간 되니?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약국 한켠에 마련된 휴게실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죠. 영철이한테 들었다. 네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그동안 피임해왔다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니? 혹시 몸이 좀 안 좋아? 그러자 며느리가 싹 표정이 굳더니만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몸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제 일도 너무 소중하고요. 애 갖고 낳고 키우다 보면 몇 년은 그냥 훌쩍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게 긴 시간을 희생할 만큼 애가 갖고 싶진 않네요. 내가 도와줄 테니 낳기만 해다오. 나 아직 건강하고 식당 일 그만둔 뒤로는 시간도 많다. 너 바로 복귀할 수 있게 태어나면 내가 전적으로 키워줄 테니. 아니요.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제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것도 싫고요.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양육 문제로 신경전할 것도 괴로워요. 제가 다 키워주겠다고 했는데도 딱 잘라 싫다고 말하니 솔직히 너무 얄밉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너 결혼 전엔 1명 정도 낳겠다고 했다며. 근데 이제 와서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것도 일종의 사기 결혼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기가 차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어요. 그이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던가요? 사람 마음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대놓고 따지시니 저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애 낳는 거 사실 남자한테만 좋은 일 아닌가요? 여자 혼자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생살 찢어가며 낳아줘. 젖 먹이며 키워줘. 남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분만 내면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 그런 남 좋은 일 조금도 하고 싶지 않고요. 설사 어머님이 키워준다고 해도 싫어요. 그럼 거의 어머님하고 매일같이 얼굴 봐야 하고 어쩜 아예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냐고요. 고작 애 때문에. 며느리의 솔직한 속마음에 저는 적잖이 당황하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이기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싫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요. 저나 아들이 애를 대신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 그 문제로 이혼하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제 관계는 한층 더 삭막해졌어요. 몇 년간 아예 안부 전화조차 주고받지 않는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따순 밥 먹이고 반찬도 바리바리 싸 보내려는데 현관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아들이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갑자기 웬 돈? 은경이 있잖아. 지금 있는 약국 주변으로 다른 약국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더라고.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어서 엄마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솔직히 며느리 약국 이전 때문이라니 있는 돈도 없다고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아들이 이리 간절하게 이야기하니 액수나 들어보자 싶었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4억 정도? 은경이가 받은 약국이 있어서 거길 인수하려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 대형 병원이 있어서 그런가 보증금이며 권리금이 꽤 세더라고. 인테리어도 새로 싹 하고 들어갈 거고. 생각보다 큰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둘이서 적잖이 모아뒀을 텐데 4억이나 더 필요하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원래 약국 차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니? 그동안 너희 모아둔 돈은? 신혼집도 내가 해줬고 너네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니니까 모아둔 돈이 꽤 있지 않아? 아, 그게 여기저기 다 묶여있어서 당장 빼기가 좀 그런 돈들이라. 대출도 알아봤는데 요즘 금리도 그렇고 조건이 영 별로더라고. 물론 그냥 거저로 달라는 건 아니야. 은경이도 꼭 갚는다고 약속했어. 많이는 아니지만 이자도 주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얽혀 올라왔어요.
당연히 아들 내외 1인이 돕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 며느리에게 갖고 있던 서운한 감정이 너무 커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자기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아들 통해 전하는 것도 별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컸어요. 아들 몫으로 남겨둔 재산은 물론이고 딸의 몫에 제 노후 자금까지 일정 부분 빼서 줘야 할 판이었죠. 그건 아무래도 좀 아니다 싶더군요. 미안한데 그만한 돈은 힘들겠다. 물론 나중에 엄마 죽고 나면 네 앞으로 물려줄 돈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다 건물이랑 땅에 묶여있고. 수진이도 있잖아. 난 아들이라고 해서 더 주고 딸이라고 해서 덜 주고 그럴 생각 없이 똑같이 반으로 나눠줄 거거든.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나 살 동안 쓸 돈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 마음 이해하지? 다행히 아들은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 이해하지. 나도 지금 우리 형편은 무리인 것 같다고 다른 곳 알아보거나 약국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해보자고 했는데도 은경이가 고집을 부려서. 그래, 네가 며느리랑 다시 잘 얘기해봐. 그렇게 아들은 돌아갔고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뒤에 뜻밖에도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건지 얼굴도 낯설 정도더군요. 며느리 역시 어색했는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서 놀라셨죠? 웬일이니? 네가 날 먼저 다 찾아오고? 그냥 너무 오랫동안 어머님을 안 찾아뵌 것 같아서요.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양갱인데 빈손으로 오기 못해서 샀어요. 요즘 인기 있는 브랜드 건데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 맛있대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잘 먹으마. 며느리가 내미는 선물을 받긴 했지만 솔직히 찜찜했어요. 며느리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몇 년간 연락도 않다가 이러는 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얘기를 들어놓던 며느리가 이내 본론을 꺼내더군요. 저기 어머님, 그 이한테 들으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약국 이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즘 저희 약국이 진짜 장사가 안 돼요. 매출이 반의 반으로 뚝 떨어져서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알아본 곳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약국 확장 이전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댔는데요. 뭐 어쨌든 결론은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거였죠. 제가 그냥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꼭 갚을게요, 어머님. 이자도 잘 쳐드리고요. 글쎄다. 영철이한테도 이미 다 얘기했지만 나도 그만한 돈은. 그럼 원래 그이 몫으로 주기로 한 유산 있잖아요. 그거라도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걸 미리 달라고? 네.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 물려주시면 상속세니 뭐니 세금이나 더 크게 뗄 텐데. 지금 살아계실 적에 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약국 확장 이전하는데 돈 쓰는 게 사실 그냥 돈 쓰는 건가요? 그것도 다 투자죠. 저 약국 옮기면 지금보다 매출 몇 배는 더 끌어올릴 자신 있거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자 며느리가 문득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많이 서운하게 굴었던 거 알아요. 저도 너무 어렸고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친정엄마하고도 대면대면해서. 그치만 이젠 저도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네? 글쎄다. 이제와 돈 얘기하면서 이러는 게 어머님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 어머님이 그 돈 안 빌려주셔도 괜찮아요. 못하면 은행 대출 받으면 될 일인걸요. 그냥 그동안 어머님이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로 피하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어머님도 나이 드시는구나 싶고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반성도 되고. 어머님도 제 가족이고 한 식구인데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 풀어주세요.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며느리는 정말로 확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요. 쉬는 날마다 찾아와 절 데리고 맛집도 다니고 쇼핑 가서 귀걸이니 스카프니 하는 자잘한 선물도 해주더군요. 그뿐인가요? 아이 문제도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대요. 저 이달 안에 그 이랑 같이 병원 한번 가보려고요, 어머님.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아이도 낳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게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그동안은 아이 없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그이랑 둘이서만 지내는 것도 좀 쓸쓸하고 역시 자식 하나쯤은 있어야지 싶네요. 그래, 있으면 좋지. 낳으면 너도 예뻐서 어쩔 줄 모를 거다. 낳길 잘했다 싶을 거야. 그럴까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랬는데 전 애기 가지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 도와주다 마다. 넌 일단 낳기만 하렴. 나머진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손주만 생겨보렴. 약국 확정 이전도 내가 다 도와주마. 뜻밖의 말이었는지 며느리의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어머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손주 위해서라면 그 정도도 못할까? 감사해요, 어머님. 저 일단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일랑 같이 노력할게요. 그래.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후 며느리는 부지런히 난임 클리닉을 다니면서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를 챙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죠. 물론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없진 않았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확 달라진 걸까 의심이 갔죠. 하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잖아요. 누가 날 챙기고 생각해주는 것 같으면 그게 뭐든 고마워지고 마음의 빗장도 열리더군요. 자꾸 받기만 하는 것도 미안해서 언젠가부터 저는 며느리가 올 때면 손수 잘 먹는 반찬이며 보양식을 해놓고요. 백화점 갔다가 예쁜 옷이나 가방을 보면 며느리 생각해 사두곤 했죠. 그뿐인가요? 아들 없이 따로 1박으로 여행도 다녀오곤 했네요. 주변에서 어쩜 고부 사이가 그리 좋냐며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하나 내밀더군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아유 또 뭘 샀어. 자꾸 나 때문에 돈 쓰지 말라니까. 이거 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드시라고 제가 약국에서 따로 챙긴 영양제예요. 영양제? 내가 간 수치 때문에 약은 잘 안 먹는데 병원에서 영양제도 조심하라고 했거든. 제가 어릴 때 주사를 잘못 맞는 바람에 B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후 바이러스가 몸에서 안 없어지고 만성화돼서 간이 안 좋은 편이었어요. 최근 건강검진 때도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을 정도였죠. 어머님 저도 다 알죠. 제가 약사인데 어머님 몸 상태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약은 괜찮은 거예요. 성분이 순해서 어머님처럼 간 수치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루 한 알 식사 후에 드시면 돼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네, 요즘 영양제 하나 안 챙겨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몸에 좋은 거고 비싼 거니까 빼먹지 말고 챙겨 드세요. 며느리의 권유에 저는 결국 그 선물을 받아들었어요. 약사인 며느리가 직접 챙겨준 영양제라 그런지 더 믿음이 갔고요. 간에 물이 안 가는 좋은 영양제를 찾는다고 고생 좀 했다는 말을 들으니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안 챙겨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요. 함께 밥을 먹고 실컷 수다를 떨다 보니 영양제 챙겨 먹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며느리가 빼먹으면 효과 없다고 또 당부했던 게 생각나 서둘러 물을 따르고 약을 꺼냈죠. 진수가 잠깐만 나 약 좀 먹을게. 그래 먹어. 근데 별일이네. 너 간 안 좋아서 영양제 같은 건 안 챙겨 먹었잖아. 제가 영양제를 먹는 게 신기했는지 친구가 옆에서 영양제 통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알약을 삼킨 뒤 며느리가 준 거라고 자랑하려 했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만 기겁하며 외치더군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우리 며느리가 준 건데? 벌써 삼켰어? 얼른 뱉으라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게 무슨 말이야, 죽는다니. 이건 우리 며느리가 챙겨준 거야. 알잖아, 우리 며느리 약 산 거. 이게 성분이 순해서 나처럼 간 안 좋은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하지만 친구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더군요. 뭐? 그런 천하의 몹쓸 쓰레기를 만났. 어디지 CM이한테. 여기 뒤에 성분 보이지? 이 성분 들어간 약은 간 안 좋은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B형 간염 있잖아. 이 약 B형 간염 보균자가 먹고 간 괴사가 온 케이스도 있다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친구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친구라서요. 제게 잘못된 정보를 줄 리가 없었죠. 그게 정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런 약을 왜 나한테... 내가 간 안 좋은 거 우리 며느리도 다 알고 있는데. 약사라며. 그럼 몰랐을 리가 없어. 일부러 그런 거라고. 널 해코지하려고. 아이, 고부 사이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죽일 작정을 했던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앞이 하얘졌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친구는 그런 저를 재빨리 화장실로 끌고 갔고요. 입안 깊숙이 손을 넣어 방금 먹은 알약을 토해내게 했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리고 경찰에도 꼭 가야 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놀란 저를 대신해서 친구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제가 B형 간염 복균자라는 점, 며느리가 준 영양제를 몇 달 복용했는데 그 성분이 간에 치명적이라는 얘기까지요. 의사는 곧장 혈액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지시했고요. 결과는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했어요. 간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상태면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영양제 말고 따로 복용하는 약물은 없으시죠? 음식도 특별히 바뀐 게 없고요. 네, 그냥 평소 먹던 대로 먹었고 약은 며느리가 준 이 영양제 말고 먹은 게 없어요. 의사는 표정을 굳히더니 친구가 들고 온 약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건 단순한 비타민제가 아닌데요. 여기 들어간 땡땡 성분은 간 독성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 이게 들어간 약은 우리나라랑 유럽에선 판매 금지입니다. 장 복용을 중단하시고 당분간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에게까지 확인 사살을 받고 나니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의사에게 물었죠. 이 약 혹시 병원에서 성분 정밀 분석 같은 거 의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요. 보통 병원에선 그런 분석은 하지 않지만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약품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제품이 밀봉 상태면 더 좋겠지만 이미 복용 중이셨다면 잔여량이라도 보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하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검사 기관으로 직접 방문했어요. 담당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분석 리포트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이건 일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산 기능성 제품 중 하나인데 국내에선 권고되지 않는 간 독성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돼 있어요. 특히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B형 간염 복균자나 간 질환자는 복용 후 간 괴사나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나 유통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수준이네요. 이런 약을 대체 어디서 나신 건가요? 담당 직원의 되물음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숨이 턱 막히고 귀가 멍멍해져 기절할 것만 같았죠. 실제로 잠깐 혼절도 했던가 봐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였고요.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죠. 괜찮아? 정신이 들어? 여기 어디야? 내가 왜? 너 잠깐 기절했었어. 눈이 휙 뒤집히면서 뒤로 넘어가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친구가 건네는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 손이 충격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죠. 왜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다니. 너무나 참담하고 끔찍한 심정이었네요. 며느리의 얼굴, 영양제를 선물하던 그날의 손짓, 따뜻한 말투,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충격에 허우적거리는 저를 보던 친구가 눈을 부릅뜨고 다시금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야. 약사가 이 성분을 몰랐을 리 없잖아. 널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라고. 이럴 게 아니라 당장 경찰서로 가자. 그 전에 며느리랑 얘기 좀 해볼게. 대체 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해. 저는 흥분한 친구를 진정시킨 뒤 며느리가 일하는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국 문을 밀고 들어가자 며느리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정리된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세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짓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주말 낮 시간대라 그런지 손님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며느리에게 걸어가 약통을 내밀었어요. 이거 기억나니? 네가 사준 영양제. 아, 네, 기억하죠. 갑자기 이건 왜... 내 친구가 이걸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 이 약 성분이 간에 얼마나 안 좋은 건 줄 아냐면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먹고 간 괴사로 죽을 수도 있다고.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태연하게 받아치더군요. 그럴 리가요. 저도 성분 다 확인하고 드린 거예요. 미국에서 수입한 고급 제품이고요. 설마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문제? 병원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서 위험하다고 하더라. 이 약 때문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성분 정밀 분석도 맡겼는데 이 약 안에 간 독성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다고. 간 질환자한텐 치명적인 약이란다. 성분 분석까지 맡겼다는 말에 며느리의 안색이 새파래졌어요.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흘끔흘끔 쳐다봤죠. 그러자 며느리가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전 몰랐어요, 어머님.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전 몸에 좋은 영양제인 줄로만 알고 어머님 챙겨드린 건데. 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 말을 믿었겠지. 근데 약사인 네가 그걸 정말 몰랐다고? 내가 B형 간염 보균자인 것도 다 알았잖아.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 날 죽이려고. 아니에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래. 그럼 이 약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마. 경찰이 조사 들어가면 다 밝혀지겠지. 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약국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카운터 밖으로 뛰어나와 저를 붙잡더군요. 표정은 다급함에 일그러져 있었고 어느새 두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어떻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서운해서 살짝 제 기분만 풀려고. 뭐? 네가 나한테 서운할 게 뭐가 있는데. 일전에 약국 이전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님이 딱 잘라 거절하셨잖아요. 그건 애 낳으면 도와주기로 했던 거잖아. 애 낳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어머님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지 전 여전히 아이 갖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애 낳으면 약국 이전 도와주겠다는 등 그걸 무기 삼아서 저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하시니까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그 말에 등 뒤로 소름이 달렸어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애초에 돈 욕심에 나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애도 낳을 생각이었다고 했던 건 너면서. 세상에 너 정말 무섭다 얘. 애는 낳기 싫고 내 돈은 탐이 나고 그래서 시애미인 나를 죽일 생각까지 해?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빠르게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골려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실제로 어머님 지금 멀쩡하시잖아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지금 간 수치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 줄 아니? 병원에서 당장 치료받아야 한다고 기겁을 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두 번 다신 안 그럴게요. 싹싹 비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장에 자기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억지로 사죄하는 거였죠. 봐달라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넌 의도적으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네 약사라는 신분과 지식을 이용해서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넘기겠니? 잘못했어요 어머님.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철 씨를 봐서라도. 영철이 생각하면 더더욱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내 아들을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한 여자랑 같이 살게 하니? 이 다음에 내 아들한텐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난 가만히 못 있는다. 너 경찰들한테 넘겨서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더군요. 얘가 진짜 이거 안 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날 못살게 굴어?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게 내가 돈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줬으면 좀 줬냐고! 늙은 게 욕심만 끄득끄득해선. 며느리는 저를 마구 욕했고요. 급기야 흥분해선 제 목을 조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달려와 며느리를 제게서 떼어냈죠. 이봐요, 적당히 좀 해요. 진짜 시어머니를 죽일 셈이에요? 어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를. 나한테 타준 이 약도 제대로 된 약 맞아요? 이상한 약 아니야? 난동 부리는 며느리를 뜯어말리는 사람과 약값을 환불해달라며 난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약국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행히 누군가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줬는지 얼마 안가 경찰이 모습을 드러냈죠. 저는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성분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밀었고요. 며느리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연행됐네요. 저는 다른 차로 경찰서까지 이동했는데요. 차 안에서 경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철아, 나 지금 며느리랑 같이 경찰서로 가고 있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직접 와서 들어. 경찰서로 와. 잠시 후 경찰서로 달려온 아들이 놀라선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똑같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아들도 성분 분석 결과지와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의 증언을 듣고 결국 수긍하더군요.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눈이 돌아선 경찰들에게 며느리를 내놓으라고 소리쳤고요. 결국 조사실에서 취조를 받고 있던 며느리를 발견하고 달려가 뺨을 후려쳤죠.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들을 노려봤어요.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설마 당신도 어머님의 저 되도 않는 망상을 믿는 건 아니지? 그럼 말해봐. 간에 안 좋다는 그 영양제를 왜 우리 엄마한테 선물한 건데?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친구한테 간이 좋은 영양제라는 말 듣고 드린 것뿐이라고. 친구 말 들은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뻔뻔한 년. 끝까지 새치어로 사람을 우롱하려고 하네. 내가 너 우리 엄마 돈 노리고 있던 거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약국 이전하는데 돈 안 보태준다고 너 얼마나 죽일 듯이 욕했어? 나한테 우리 엄마 돈 받아오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냐고? 그건 결국 포기했다고 했잖아. 난 정말 억울해. 진짜 모르고 그런 거라고. 며느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요. 간호사인 친구의 증언과 약사 자격을 가진 며느리의 경력, 지병 기록 등을 통해 며느리의 고의성이 입증됐고요. 결국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그러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고백을 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말 안 해서 그렇지 나 은경이랑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 늘 돈돈거리고 일한다는 핑계로 집안 살림은 거들떠도 안 보고 사채는 또 얼마나 부리는지. 약국 이전한다고 했을 때 엄마한테 손 벌렸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전부 은경이가 수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 끊고 허구한 날 백화점 가서 명품 사들이고 이러느라 다 탕진했거든. 도무지 돈이 모이질 않더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고 살았는데 엄마 돈을 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니 그게 사람이야? 어쩌다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건지 내 잘못된 선택으로 하마터면 엄마까지 죽일 뻔했어 내가. 설아,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잘못은 다 며느리, 아니 그년이 했는데. 엄만 괜찮으니까 너 하루빨리 그년이랑 갈라서, 알았지? 당연하지.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소송 준비 중이야. 엄마 죽이려고 한 거 따로 민사까지 걸어서 위자료 다 받아낼 거야. 두고 봐.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법원에선 전문 지식을 이용해 가족을 살해하려 한 시도는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점이 중대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며느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됐네요. 아들과의 이혼도 무사히 성립돼 아들은 자유의 몸이 됐고요. 꽤 많은 금액을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 약국을 전부 정리한 건 물론이고요. 따로 또 빚까지 내야 했네요.
현재 며느리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며느리의 죄를 차마 감싸지 못해서요. 아예 없는 자식 취급하면서 살고 있다 하더군요. 출소 후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약을 이용한 살인미수로 빨간 줄이 그어졌으니 약국을 다시 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제가 동정심이 많은 편이라서요. 한때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있던 만큼 며느리의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도 그렇게까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아닌가 봐요. 저를 죽이려 했던 며느리가 그 꼴이 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혹 며느리가 출소 후 새 삶을 살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방해할 작정이에요. 돈과 시간이야 차고 넘치니까요. 이런 제가 너무 못된 사람 같나요? 뭐 어쨌든 지금 저는 아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했고요. 얼마 전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도 태어났답니다. 그것도 무려 손녀딸 하나, 손주 하나, 쌍둥이로 말이죠. 둘 다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뭔지 실감이 되더군요. 아, 그리고 앞서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새 며느리에 대한 일인데요.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참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저희 아들에게도 참 잘하고요. 전 며느리처럼 가식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죠. 그래도 전 며느리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며느리와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며느리가 혹 함께 살면서 육아를 도와줄 수 있을지 묻더라고요. 혼자서 둘을 키우는 게 너무 벅차다고요.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니 남의 손에 맡기는 건 안심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도 지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다르니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워낙 건강 체질이라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건 걱정이 안 되는데요. 며느리와 괜히 같이 살다 부딪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나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썰밤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꼼꼼하게 다 읽어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